주제는 동시대 미술에서 작가 마인드셋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한 선생님은 통일 디자인과를 졸업하시고 아들리드 스페인에서 10년간 유학을 했어요. 그 유학을 해가면서 도슨트를 하셨대요.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아들리드에서 10년간 유학하면서 대학원 과정에서 예술 경영을 공부하시고 한국에 와서 허세미술관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랬더니 허세미술관이니까 관장님으로 부르시죠? 그렇게 관장님이라고 하시죠?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장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적당히 근본 없고 허세를 부리는 미술관이다. 허세미술관이고 구독자가 방금 봤더니 65,000명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외래어가 아닌 지구의 언어로 미술을 소개하는 그러한 유튜버를 소개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허세미술관의 이한입니다. 적당히 근본 없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채널이니까 오늘도 무겁게 보지 마시고 그러려니 그냥 봐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책이 코로나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허세미술관이고 초반에만 팔리다가 그 뒤로는 안 팔렸습니다. 근데 이거 안 사셔도 되고 10월 말에 신간이 나옵니다. 늦으면 11월 초 스페인 미술 기행 관련된 책이 나오는데 제목은 미정이에요. 나오니까 관심 있는 분들, 혹시 스페인 여행이나 문화 관심 있는 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드리드 카를로스 3세 대학원에서 문화예술 경영 석사로 졸업을 했는데 학부 때는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홍대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할 줄 몰랐어요. 학교 때는. 사람 일은 진짜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죠.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고 최근에는 전시 기획도 좀 하고 있고 작가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65,000원. 저도 몰랐는데 1082회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 유튜브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너무 좋은 시대인 건 맞는데 어떻게 유튜브 하면 좋겠냐라고 여쭤보세요. 근데 제가 뭐 잘해서 이렇게 5만 이상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올린 것 치고는 많은 거 아닙니다. 엄청 많이 올려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되는 대로 올려서 좋아하시는 분 좋아해서 이 정도까지 이제 온 것 같고 그렇다고 많은 건 아니죠. 구독자가 100만도 많은 분들 많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겸손해야 되는 방송입니다. 네, 여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술계에 좀 말이 좀 어렵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외계인 언어가 아니라 지구인 언어를 구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7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가. 이제 앞으로 말 조심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직접적으로 작가 이름은 거론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페인 유학을 제가 갔다 왔어요. 마드리드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전에 어학연수 하려고 남부 안달루시아, 발렌시아주 이런 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대 초에 갔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스페인 산 거죠. 젊은 청춘을 스페인과 함께 지냈습니다. 초반에 어학연수 할 때 길거리 화가 한번 해봤어요. 그림 한 점 팔았습니다. 그리고 석사 초반에 6개월밖에 어학연수 안 돼서 언어도 안 되고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게 뭔가 없을까. 언어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늦었고 해서 제가 사주를 공부했죠. 사주를 공부해서 만세력을 읽고 이북 다운받아서 동양에서 온 신비로운 이미지를 좀 어필하려고 금요일마다 파티를 하거든요. 유럽 애들은 펍에 가서 맥주를 하는데 그때마다 너의 인생은 이게 좋아, 물의 기운이 있어. 서머타임 있잖아, 유럽은. 그거 계산하면서 이걸 했던 걸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적응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죠. 살아남으려고. 줄을 서서 애들이 막 용하다고. 또 이제 기분 좋으니까 제가 우리나라에 유명한 절이 있는데 내가 유명한 스님한테서 이거 배운 거라고. 이거랑 사주랑 스님이랑 상관없잖아요. 근데 애들 다 믿더라고요. 처절하게 노력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이런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결국에 이런 디자인과인데 미술 관련된 컨텐츠를 찍고 또 여러 작가님들 만나고 갤러리 대표님들 뭐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계기가 결국에 마드리드 살면서 도슨트를 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프라도 미술관 가운데 티센 보르네미사, 레이나 소피아 현대미술관, 여기에서 그림 알아서 도슨트 한 게 아니라 졸업하고 한국 오기엔 너무 아쉽고. 근데 미대 나왔잖아요. 미대 나면 그래도 어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된 게 이렇게 좀 길어지고, 나름 마이 리얼 트립이라고 어플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있을 때는 가장 인기 있는 투어였죠. 그래서 알고 시작한 게 아니라 저 미대생 때 배낭여행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제일 지겹고, 심지어 세계적인 그 프라도 미술관도 생략을 했거든요. 근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런 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술사 좀 공부를 할 걸이라는 후회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유럽 살다 보니까 그 좀 나이 드신 유러피언 신사 정장 입은 그 아재들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미술관 투어할 때마다 제 유니폼이었습니다. 저기 허세 부리는 거예요. 커피 마시고. 그 미술관 투어 끝났을 때 일상을 제가 찍은 겁니다. 스페인 하면 투우의 본고장이잖아요. 그래서 소가 몇 번 찔려가지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힘 많이 남아있을 때고, 근데 이게 소와 인간의 대결, 정정당당한 뭐 대결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되게 비겁한 살해 행각이죠. 왜냐면 협업에서 조금씩 찔러서 힘 뺐을 때 1대1로 죽이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보고, 근데 이게 전형적인 스페인 문화는 아니에요. 정열의 나라라고 하지만 이것도 일부일 뿐이고, 그 다음에 스페인의 남부 안달루시아 가면 코르도바에 메스키타라는 이슬람 성전이었는데 성당으로 바꾼 건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역사 자체가 전형적인 유럽이 아니라 여러 이민족들이 유대인, 그 다음에 이슬람, 기독교 문화가 섞인 되게 특이한 나라라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건 별로 없고 살면서 문화적으로 많은 거를 느끼고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설공주 성의 모티브가 됐다는 세고비아, 옛날에 왕들 성주는 저런 꼭대기에 살았죠. 이런 것도 많이 다녔습니다. 가이드 일을 했어요. 미술관 도슨트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한테 나 있을 때 오라고 내가 여행시켜 준다고 했는데 오신 분들만 혜택을 얻었죠. 그리고 코로나 때 제가 할 일이 없어졌죠. 여행업도 이제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원래 돌아가려다가 너무 아쉬워서 스페인 오비에도라는 소도시에서 1년 동안 살면서 할 거 없으니까 넷플릭스만 보면 페인 될 것 같아서 책을 써서 이렇게 한 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자연이 아름다워서 지금 생각해도 되게 축복이었던 기간인 것 같아요. 호수도 너무 아름답고 산 꼭대기에 있거든요. 따로 관광지가 아니라 저희 동네예요. 지금 추운 동네 같지만 북쪽이고 러시아 위도에 있거든요. 근데도 우리나라보다 더 따뜻해요. 겨울과 여름이 없습니다. 계속 가을, 봄 날씨고 눈이 보이지만 제가 거기 살았던 동네에는 계속 겨울에도 봄 날씨, 여름에는 가을 날씨고 이랬던 축복받은 날씨를 느끼다가 한국 오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지금도 적응이 안 됩니다. 유럽에 40도 넘어간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30도가 더 덥습니다. 습도가 너무 심해서.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맞히면 여기 저기 드로잉부가 책이 있습니다. 선택권이 있습니다. 사진의 샛빛 방향과 더불어서 이 사진에서 이상한 거 발견하신 분 아무나. 네. 그거를 하나만 비슷한 건데 중요한 포인트, 사진에서 좀 이상한 거. 해바라, 저 빨간 옷. 제일 먼저 어떤 게? 예, 빨간 옷. 네. 해를 등지고 해봐라. 그렇죠. 해바라기가 원래 해 본다고 해서 해바라기잖아요. 스페인 말로도 히라솔이에요. 해를 바라본다는. 근데 여기서 편견이 깨졌습니다. 지중해 햇살이 살인적이잖아요. 직사광선. 그래서 거기 일광욕 하면요, 선크림 안 바르면 화상 입어요. 그냥 다 까져요. 해바라기조차 등을 돌리는 미친 지중해 태양,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해바라기가 직무유기를 하는구나. 그냥 작은 곳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편견 깨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해바라기 CEO가 진짜 유명해요. 스페인, 뭐 포르투갈도 그렇고. 여기는 포르투갈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스페인 살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고 막 많이 여쭤보는데, 관광지 뭐 아람보라 좋고 사그라다 파밀리아 가우디 너무 좋지 않냐고 하지만 제일 좋았던 거는 고기와 와인, 하몽 너무 환상적이죠. 마트 여기 장보는 한가득 실었거든요. 우리나라 돈은 얼마 나올까 이거? 당시 물가로 3만 원이면 20유로, 평균 20유로. 이거 고기 5천 원밖에 안 해요. 소고기인데. 이런 낙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추루스를 사주셨어요. 아니, 거기 학생분이 사주셨거든요. 근데 스페인이 추루스가 언제예요? 꼬탈베도 추루스 맛집이라 나오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추루스를 처음 맛봤어요. 한국 추루스가 훨씬 맛있습니다. 좀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브랜딩이거든요. 추루스 원조니까. 꼬탈베 갖다 대니까 줄 서서 역시 원조 맛이 달라. 저 객관화를 하잖아요. 한국 추루스가 훨씬 맛있습니다. 밀가루를요, 환상적으로 잘 튀겨요. 우리나라가 부드럽게. 거긴 기름에 찌들어가지고 기복이 심한데 처음 느꼈습니다. 한국 추러스가 훨씬 낫구나. 근데 스페인 추러스는 보통은 초콜릿에 찍어 먹는 문화라는 게 조금 다르죠. 설탕을 안 치고. 근데 설탕 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스페인 아재들이 가는 로컬 바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스페인 어르신들이 초콜릿에 찍어 먹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스페인 사람은 커피 찍어 먹습니다. 이게 원조 추러스 문화예요. 이게 관광객들이 보는 문화와 이게 좀 현실이 다르죠. 그리고 빠에야 하면 너무 유명하니까 원조 빠에야 지역마다 또 다릅니다. 그리고 빵꾼 토마테라고 해서 토마토 갈은 올리브유에 얹어 먹으면 진짜 환상의 그 건강식 빵이 맛있어서 그래서 그런 낙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강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동시대 미술과 작가 마인드셋이란 주제이고 부주제가 행동하는 작가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에게 전시, 문화 지정학, 생각하는 작가와 행동하는 작가,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미술사 방송하는 컨텐츠로 초반에 좀 구독자가 모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미술 관계자분들, 동시대의 작가분들도 조금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현대미술을 조금 최근에는 더 많이 다루는 편입니다. 미술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크게 세 가지 묶음으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이거 제 나름대로. 이거는 정답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런 흐름이 있더라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현대미술사 너무 지루하고 복잡하다 그러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전 미술사는 정답이 있죠. 도상이라는 게 있어서 정해진 상징성을 공부해야 이해가 갑니다. 파란 색깔 옷을 입으면 성부 마리아, 성가족이죠. 그리고 3명의 여신들이 있고 뭔가 고민한다, 파리스의 심판 이런 거, 비너스의 탄생, 이런 도상이 있어요. 나폴레옹은 가상 판타지처럼 그려서 이제 신고전주의 시대 때 너무 이상화한 거죠. 정치적으로 미술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선전적으로 미술을 이용했던 거는 역사가 꽤 됐습니다. 현대미술이 좀 이런 것 같아요. 일반인들 관점에서는 이런 건 나도 그릴 수 있어. 이거 누구나 다 얘기해요. 그쵸? 근데 맞아. 그런데 너는 안 했잖아.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현대미술이다. 그래서 이거 혹시 미술사 공부하신 분들 보신 분 계실까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알프레드 바라는 모마 미술관의 관장 출신이 그 전시 홍보를 목적으로 포스터 제작인데 이게 현대미술의 흐름 교과서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 모더니즘의 기원을 크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죠. 그 신인상주의 시대, 그러니까 탈인상주의로 좀 보더라고요. 고갱 고흐 시절. 중요한 작가가 폴 세잔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분류했을 때 뜨거운 추상 계열은 반 고흐부터, 차가운 계열 세잔에서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제 이거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한 게 뜨거운 맛, 차가운 맛, 이상한 맛입니다. 여기 이 흐름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제가 미술사 공부하는 구독자분들이나 입문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거는 미술사를 제발 암기하지 말라고, 언어로 공부하지 말고 그림으로 먼저 느끼라고 말씀드리는데, 뜨거운 맛은 뜨거운 추상에서 제가 이거 따온 말인데 원래는 그 의역하자면 유기적인 용어를 우리나라식으로 다르게 해석했을 때 뜨거운 추상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저 외국에 뜨거운 추상이란 말이 있는 용어인 줄 알았는데 없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뜨거운 맛은 감성적이고 자유분방한, 곡선이 많은 유기적인 그런 형태, 딱딱한 게 아니라 부드러운 소프트한 그런 계열을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발점이 고흐의 그림, 그러니까 표현주의 계열의 그림이죠. 말랑말랑, 자유분방하고, 이게 진화되다가 초현실주의 영향받아서 잭슨 폴락 같은 막 그리는 화가들이 등장하고, 뭉크도 표현주의 계열이죠. 감성이 극대화되는, 에곤 실레, 마티스도 약간 이런 계열의 화가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오면 추상표현주의, 앵포르멜, 울스 같은 화가, 포티에르 이런 화가, 추상표현주의, 고르키도 그런 화가고, 장 뒤부페 이런 화가들 약간 느낌이 오시죠. 뜨거운 계열 어떤 그림인지 생각나는 대로 자유분방하게 정해진 틀이 없고, 이런 계열이 공식 용어로는 올가닉 압스트랙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반대의 개념이 우리가 흔히 보는 열 맞추는 이런 추상 계열의 작품들 지금도 많죠. 단색화도 이런 계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색화 화가들이 이걸 인정하진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단색화로 분류되는 작가님들 인터뷰하면 난 단색화 아니다 라고 다들 말씀하시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들 이렇게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발점이 세잔의 그림, 세잔의 시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 다중 시점이 피카소의 큐비즘에 영향을 줬다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저는 시점보다는 각진 터치, 네모네모한 터치, 단순화되는 조형을 세잔 때부터 시도한 거를, 그 힌트를 중요하게 보고 브라크와 피카소가 조형을 단순화하고 세상을 네모로 쪼개는 이런 그림으로 발전시킨 거죠. 그게 이렇게 진화되다가 칸딘스키 같은 기하학적인 추상, 몬드리안 같은 이런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앞섭니다. 말레비치 같은, 이미 미니멀리즘이 이때 다 종결된 것 같아요. 이분은 다 했습니다. 이미 이런 추상에서 큐비즘 영향받은 거죠, 다. 근데 여기서 건축, 르꼬르비지에 같은 이런 건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아파트 공식이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큐비즘과 연관이 없을 것 같잖아요. 되게 밀접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모네모한 큐비즘적인 세상을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조형주의 같은 비슷한 작가죠. 헤리트 리트펠트, 몬드리안과 같이 활동했기 때문에 되게 비슷합니다, 스타일이. 그래서 이게 차가운 맛이죠. 이런 계열. 세잔이 근본이다. 세잔을 그렇게 미술사에서 높게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진화되면 브릿지 라일리 같은 오바트, 그 다음에 디자인에서는 그 여러분들이 되게 사랑하는 아이폰, 애플 디자인도 알고 보면 이 모던에서 시작한 이런 차가운 단순화된 조형에서 이렇게 나온 디자인이죠. 아르네 야곱센의 AJ 램프 이런 것도 모던 디자인의 결과물입니다. 근데 이런 디자인이 처음에 미적인 거를 완전히 생략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아름다움을 없애자. 근데 이게 단순화되다 보니까 하나의 미학이 돼버린 아이러니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심플함이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옛날 고전 때 19세기 전에는 많이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니멀리즘 유명한 아티스트죠. 프랭크 스텔라, 도널드 저드 같은 예술가까지 진화되고 우리 현대인의 일상 디자인에도 영향을 주죠. 되게 심플한 디자인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거 알고 가면 세잔에서 시작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순수 미술과 디자인과 따로 떨어뜨릴 게 없어요. 원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디자인과 따로 순수 미술 따로 나누는 교육이 저는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래 하나인데 트렌드도 순수 회화에서 시작된 게 디자인에까지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좀 통합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순수 미술 같은 경우 저는 디자인적인 감각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이제 전시, DP하거나 홍보할 때 이런 디자인 마인드, 브랜딩이 너무 중요한 시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맛은 이렇게 말 그대로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누드쇼하고 반쯤 미친 것 같은 예술가들, 퍼포먼스 이런 계열의 예술가들이 많잖아요. 그 시발점이 이 다다이즘 계열의 예술가, 듀상 같은, 그리고 다다이즘 계열에서 시작된 요 초현실주의, 달리, 이브 클라인 같은 예술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누보 레알리즘, 제스퍼 존스 같은, 라우센버그, 그리고 퍼포먼스 아티스트로 유명하죠. 마리아 아브라모비치 이런 예술가들까지 이렇게 진화됐습니다. 누드 퍼포먼스는 옛날부터 있었죠. 지금도 있지만요. 이런 계열로 크게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차가운 맛, 뜨거운 맛, 이상한 맛으로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지금 활동하는 작가님들도 이 분류 중에 무조건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약간 반쯤 걸쳐 있는 경우도 있고 뭔가 다른 성향으로, 다른 계열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예술가도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술사를 공부하는 게 작가의 발전에 도움이 될까, 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공부해야겠다. 근데 너무 재미없고 지루한데. 이거는 작가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많아요. 미술사 전공자 아니라도 더 전문가들 많습니다. 근데 제가 미술사를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작가의 능력에 따라 미술사를 공부했을 때 자기 작품에까지 이제 발전에 도움을 줄 건가는 작가 능력인 것 같아요. 아무리 암기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자기만의 것으로 사유화 과정이 없으면 이론은 이론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 이론을 자기 작품 발전에 어떻게 창의적으로 응용하는가. 최소한 미술사가 이렇게 걸어왔으면 나는 이런 방식 해야겠네. 교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공부만 한다. 그럼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책을 읽는다고 무조건 지혜로워지는 거 아니듯이 미술사도 얼마만큼 느끼느냐, 자기와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유, 그게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사 무조건 공부해라,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미술사 공부했을 때 뭘 느껴야 되냐면 가면 안 되는 길은 최소한 피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미 뻔히 걸어온 누군가의 길이 있는데 그냥 아무 공부 없이 그냥 가면 와, 나는 너무 새로운 거 했는데 착각하는 거죠. 이미 누군가가 과거에 선조들이 다 한 거예요. 미술계의 선조들이. 근데 지금 계속 답습하고 있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너무 시간이 지연되죠. 그래서 최소한 안 가도 되는 불필요한 길을 피해가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비엔날레가 있었죠. 베니스 비엔날레. 비엔날레는 경연제란 뜻입니다. 그 베네치아에서 시작돼서 유명한 거죠. 최근 몇 년간 항상 주목받는 작가님들이 퀘어 작가들이 많습니다. 성소수자 작가님들. 그래서 이런 CRD, 중국계 이런 게이 출신의 작가님들 작품이 좀 주목받아요. 그 멕시코 출신의 바르바라 산체스 케인이라는 그 퍼포먼스, 이 패션도 좀 남자들인데 여성 속옷을 입은 이런 퍼포먼스가 조금 이슈가 됐었죠. 남성성 해체, 국가 폭력성 이런 거를 좀 비판하는 이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퀴어 작가들이 주목을 받아요.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속적인 거, 원주민, 전통 되게 좋아합니다. 올해 황금 사자상 받은 분이 이분이에요. 원주민 작가. 호주 원주민의 계보를 이렇게 정리한 거라고 합니다. 칠판에 이렇게 다 적은 거예요. 네. 그리고 마타오 컬렉티브 이게 그룹 팀이 이렇게 또 상을 받았죠. 마오리족의 섬유 전통 예술을 현대화시킨 작품도 이렇게 주목받았죠. 그래서 아주 대단한 아이디어로 작품한 게 아니라 엄청난 스케일감과 자기만의 철학이 확실한 분들을 좀 주목하는 것 같아요. 작은 기교로 뭔가 아이디어로 어필하는 작가가 아니라 내 민족성, 출신 이런 거를 적극 어필하는 작가님들을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작가라면 한국성이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이거는 국뽕 개념에서 우리께 소중한 거 아니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게 유리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번에 참가한 예술가들도 그런 성향이 꽤 강한 작품들을 출품하셨죠. 다들 공통분모가 다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아쉬운 건 뭐냐면 그 공식대로만 뽑은 것 같아요. 너무 이게 트렌드가 지나가면 그분들 어떡할 건가, 너무 편중돼서 뽑지 않았나. 이 공식에 딱 걸맞는 작가님들만 주목했어요. 상을 주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트바젤 같은 경우에 조앤 미첼의 작품이 275억에 팔렸다고 이게 이슈가 됐었죠. 근데 팔린 작가들은 또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이미 검증된 너무 유명한 잭슨 폴락이 아니지만 조금 덜 주목받은 작가님들이 이제 현대에 와서 더 주목받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베니스 비엔날레는 트렌드를 좀 보여준다는 점이 있고, 아트페어는 트렌드긴 한데 어떤 작품이 고가에 팔리는가를 보는 그런 트렌드를 보는 의미가 있죠. 결국 팔리는 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검증된 블루칩이라고 불리는 그런 작가님들을 주목합니다. 고가에 팔리고요. 그다음에 베르나르 부네 같은 이 작가님도 이제 아이디어로 작업한 게 아니죠. 강한 뚝심, 이거를 스케일감 있게 꾸준하게 한 게 보이더라고요. 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은 아이디어로 작품하는 작가님들보다 베니스 비엔날레나 역사적으로 남은 작가님들이 뭔가 자신의 느낌, 철학을 꾸준하게 크게 임팩트 있게 어필하는 작가님들이 결국 주목받는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트렌드도 좀 일시적인 것 같고, 마크 브래드포드는 아트페어에 계속 주목받는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미국의 비주류라 옛날에 볼 수가 있는 흑인 출신의 작가님들이 주목받죠.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 주목받습니다. 마크 브래드포드 올해 아트페어에도 꽤 나온 것 같아요. 이분의 작품 질감 보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질감 뭘로 제작했을까를 궁금하게 만드는 게 좀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재료에서 자신만의 제작 방법이라든지 재료를 만드는 게 작가 능력인 것 같아요. 동시대 미술에서 그런 거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마크 브래드포드 같은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프리즈 서울 보면 페르탄 갤러리인데, 페르탄 갤러리에 유난히 줄이 길었습니다. 페르탄 갤러리가 국제적으로도 대중적인 작품을 좀 많이 출품하기로 유명한데 올해는 유난히 사람들이 많이 붐비더라고요. 무라카미 다카시 작품 8억에 팔렸다고 나오더라고요. 메인에 이 작품이 있었고, 그 김문규 작가님인데 프리즈 때 거북선 한강에 오리 그 배가 있잖아요. 그 모티브로 특별판으로 제작한 거래요. 레드 시리즈인데 우리나라의 이 방공, 옛날부터 있었던 레드 컴플렉스를 빗대어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함경화 작가님 작품은 겉으로만 보면 아 이런 작품이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히 동시대 미술일수록 취향에 맞는 그림은 없는 것 같아요. 취향에 맞는다는 건 와 벽에 걸기 좋다, 너무 이쁘다, 그림 같다 뭐 이런 거, 고전풍 좋은 작품일수록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야 황당하거나 그러면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이유를 알아야 진짜 작품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함경화 작가님 같은 경우 이런 수공예를 혼자 한 게 아니라 북한 노동자들이랑 협업해서 했습니다. 이거 불법적으로 힘들게 커미션 줘가면서 한 거래요. 거기에서 나오는 철학, 이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더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니콜라스 파티의 작품이 33억 원에 팔린 게 최고가라고 하더라고요. 프리즈 서울에서 하우젠 워스에서 팔렸다고 합니다. 바젤리츠 가장 유명한 시리즈 작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작품도 15억. 해외 아트페어는 100억 단위가 넘어가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가격이 엄청 고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카 이 한국계 작가님인데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꿈틀꿈틀거리는 이 작품이 많은 사람들이 좀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유영국 작가님 20억 팔렸다고 하고, 김한기 작가 우리나라 작가님 중에 가장 고가 경매에 낙찰돼서 이제 몇 년 전 주목을 받았었죠. 저는 김한기 작가님 이야기 나올 때마다 작가 마인드, 살아온 인생도 그렇고 치열하게 작품하는 그 모습이 예술가로서 정말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살아온 인생이 예술의 일부니까요. 근데 아직도 저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미술시장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같은 작가님들이 합당한 평가를 받으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님, 김환기급의 작가님이 최소 마크로스코급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릴 미술 패권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작가님들 혼자 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후원하는 기업 이런 분들이 많이 잘 일을 해야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직도 저평가받고 있고 지금 이 작품이 학고제에 나온 작품이에요. 사이즈는 물론 작지만 밖에 안 돼요. 저는 이게 좀 놀랐습니다. 더 높아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됐을까? 외국 작가들 별거 아닌 그림 가지고 20몇 억 이렇게 봤는데 좀 사람들도 놀랐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야新진 작가님들도 작품값 같이 올라가고 좀 좋은 환경에서 활동을 할 것 같아요. 예. 이 작품이 이번에 나와서 어떻게 빌려왔냐고 많이 물어봤다고요. 학고제에서. 왜냐면 잘 안 빌려주는 거래요. 팔려는 목적이 아니라 6.25 때 피난열차를 그린 역사성 있는 작품이라서 더 희소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조형을 단순화하는 작업을 되게 세련되게 이미, 그래서 김환기 작가의 전면점화는 이미 고평가받고 있지만 그 작품들 중에서 이 과도기대 작품도 나중에는 훨씬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개인전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니 교수님들 괜찮아요. 교수님들 가면 개인전 한 번이라 하신 분. 왜 여쭤봤냐면 전시가 되게 중요한데 나 좀 준비되면 해야지, 졸업하고 해야지라는 마인드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일단은 우리나라 미술시장이 2022년도 1조 돌파했다고 이슈가 됐었죠. 아트페어의 비중이 좀 높아졌습니다. 모르는 아트페어 많이 나오면서 작가님들이 아트페어 되게 많이 나갑니다. 해외에서는 아트바젤, 프리즈가 제일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키아프가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작년 기준 82개인데 올해는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근데 아트페어 리뷰도 많이 다녀요. 찍어보면 그 그림이 그 그림 같아요, 결국에. 그래서 크게 나눕니다, 작품을. 뻔하냐 아니냐 새롭냐로 크게 나눠요. 시간도 없고 피곤하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온 작가가 몇 개 안 돼요. 근데 뻔한 작품은 왜 이렇게 많나, 이게 항상 불만입니다. 근데 이거는 갤러리와 연관이 있어요. 요즘 이게 팔리더라 하면 갤러리에서 압박을 줘요. 신작가들 순진하잖아요. 갤러리 고마운 분들 이게 유리하대, 그럼 말 들어야지 하면서 그게 좀 휩쓸립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파스텔톤, 알록달록한 이런 작품들 너무 많고 캐릭터류의 작품 너무 많다는 거, 너무 지겨울 정도로 많아요. 도자기는 왜 이렇게 많이 그린 거예요?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제일 아쉬운 거는, 이거는 경험하시면 계속 앞으로 있을 일이지만 작가한테 자꾸 판매원처럼 서 있으라고 판매시켜요. 작품 보러 가면 모르는 분이 인사하면서 명찰 달고 막 소개를 해요. 그러면 여기 아트페어 약간 직원분인가 알바생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작가님인 거예요. 작가님들은 약간 신비로운 이미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품격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도 이런 거 지킬 의무가 있잖아요. 작가님들은 스타여야 돼요. 근데 판매원처럼 행동하냐라는 게 불만입니다. 그걸 이제 시키니까 저는 이런 거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전 같으면 상관없어요. 나를 아는 지인이 정말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본다. 나를 아는,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물어보는 거랑 불특정 다수가 그냥 오면 서비스 마인드로 막 소개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되게 이미지가 안 좋아집니다. 왜 작가님이 왜 이런 것까지 하지? 저는 그런 거는 제 생각일 뿐이지만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개인전 같은 경우 나의 팬님들이 온다. 그럼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괜찮다고 봐요. 근데 아트페어에서 굳이 도슨트처럼 판매원처럼 하는 건 되게 안 좋아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트페어 가장 흔하게 보이는 계열, 원조들만 이렇게 따로 묶어봤습니다. 단색화 박서보 작가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비슷한 작가들 몇 년 사이에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계열로 생각하고 작가님이 약간 단색화 계열인가요? 여쭤보면 단색화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비슷한 게 너무 많다는 거. 그 다음에 도자기의 원조 작가, 원조는 모르겠습니다. 최영욱 작가 작품이 빌 게이츠가 샀다고 해서 그 뒤로 엄청 인기가 많죠. 근데 그 뒤에 도자기 그린 작가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형식도 비슷한 작가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유스토모 나라 같은 캐릭터 작가가 또 많은 이후에 우리나라의 캐릭터 그린 작가가 너무 많아요. 현대미술사를 보고 느낀 거는 이거 확실합니다. 뻔한 건 피해가야 되는 게 정답인데, 근데 자꾸
주변에선 유혹이 많아요. 갤러리에선 뻔한 걸 자꾸 그리라는 유혹이 앞으로 많으실 겁니다. 저는 좀 많이 쳐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알록달록 이쁘장한 그림, 무라카미 다카시도 많으니까 그런 이쁘장한 계열의 색깔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한국 아트페어일수록 너무 많더라고요. 프리즈로 가면 색깔이 많이 달라져요, 분위기가. 저는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자신만의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복제라고 했는데 제 특정 작가님을 언급하긴 그래서 외국 작가를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호암미로풍의 이런 단순화되고 알락달락한 이런 작품들 좋아합니다. 이런 스타일 좀 좋아해요. 지금 뮤지엄산 제가 저번 주에 부모님 모시고 다녀왔거든요. 우고 론디논에. 근데 몇 년 동안 아트페어에서 본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단색화 마찬가지고 이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걸로 답습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아트페어에서 계속 봤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지만 전 좋은 작가라고 생각 안 해요. 여기까지 간 건 너무 대단하지만 정말 진정한 아티스트라면 이거를 이제 박차고 나와서 또 다른 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거장급들이 멋있지가 않아요. 비엔날레 좀 다녀오면 아 이제 굳히기 들어가야겠구나 해서 계속 같은 것만 답습하시더라고요.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럼 후배들이 뭘 배울까 과연? 나도 이렇게 복제하고 팝아트처럼 찍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작가는 인생을 멋있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예술이니까요. 그런 아쉬운 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너무 지겹도록 보이는 이 변태 호박 후사마 야요이 작품이 계속 버전만 다르고 계속 나와요. 이것도 너무 자기 복제가 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간 거, 자기만의 색깔, 캐릭터를 가진 건 너무 위대한 거지만 그 뒤로 발전이 몇십 년 동안 지체가 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제 생각일 뿐이지만요. 그러니까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인기 많은 작가가 무조건 좋은 예술가라고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미술계에는 경매에 회사가 크게 있죠. 소도비와 크리스트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옥션과 K 옥션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근 주목받았던 그 옥션에서 스타 작가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제 대중들은 미술을 딥하게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아 이게 미술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구나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주변에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근데 작품으로만 보면 이 정도인가? 근데 거품 꺼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아트페어에서 완판됐다가 좋은 작가다, 작품성을 인정받았다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품성을 인정받는 데는 솔직히 비엔날레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미술계 평론가님들이랑 얘기해도 이제 아트페어가 너무 좀 대세가 되어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검증된 예술성을 보이는 데는 미술관과 비엔날레라고 생각해요. 비엔날레 중에서 세계적인 비엔날레일수록 더 좋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광주 비엔날레, 부산 비엔날레 같은 큰 비엔날레에서 활동을 했을 때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되죠.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아트페어와 옥션에서 자주 언급되는 작가님들 이렇게 아트페어에서 완판됐다고 인스타에서 막 이렇게 자기 홍보하는 스타라고 그런 작가님들을 좀 많이 봤을 때 그 판매된 트렌드가 일시적인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트페어에 잠깐 주목받는 거. 근데 당장 비엔날레 돈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나중에 진짜 고가에 팔리려면 오히려 비엔날레나 미술관에서의 전시 경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더 인정을 해요. 경력 쌓으려면 갤러리는 저는 당연히 같이 협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균형 있게. 모든 경력이 지금 20년째 개인전 15회 이상한 작가님들도 제가 컨설팅을 하는데 아트페어 돈 내고 나간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스비. 판매가 수익을 거두냐, 본전을 뽑냐, 그거 거의 다 못해요. 적자예요. 그러면 계속 나가면 마상을 입어요. 판매가 안 됐을 때 위축되죠. 내 자꾸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왜 사람들이 몰라주지? 슈퍼 컬렉터라고 불리는 분들, 좀 컬렉팅을 좀 제대로 하는 분들일수록 작품 자체보다는 작가의 인생이라든지 경력을 유심히 보거든요. 그러면 그 경력이 아트페어만 있는 작가랑 국공립미술관에서 인정받고 비엔날레에서 인정받은 작가님 중에 누굴 선택할까? 그러면 당연히 작가 인생 경력이 차근차근 쌓아 올린 그런 작가님들 주목하겠죠. 그 차이가 엄청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트페어에서 이게 뭔데 이걸 이렇게 고가에 사냐? 그거는 작가님의 그 작품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작가의 브랜드를 보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 브랜드는 비엔날레와 작가의 인생과 미술관 경력 이런 게 쌓여져서 치열하게 작업하는 그런 인생은 주변에 다 보죠. 미술계에서. 그런 걸 인정받았을 때 작품값은 나중에 더 크게 뛰어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유혹에 빠지는 게 내 친한 동료 작가가 완판됐대. 부럽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너무 한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작품이 충분히 예술성이 있다, 상업적이지 않더라도 내 철학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뚝심을 갖고 밀어붙이는 그런 마인드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시간 됐죠? 나쁘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우리는 뻔하게 이 유럽인들, 유럽 작가들 그런 스타일의 작품 기대한 게 아니다. 한국이니까, 아시아에서 왔으니까 우리와 다른 무언가 다른 거를 원한다. 결국 한국적인 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작품성이 완결미가 있어서 본 게 아니라 가능성을 많이 보더라고요. 레지던시 계속 되시는 그 작가님들 하는 얘기가, 자기 동료들한테 레지던시 하는 요령 다 가르쳐 준대요. 근데 진짜 시도한 작가가 없대요, 별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갤러리, 공모 괜찮은 갤러리라든지 인기 있는 레지던시 경쟁 엄청 치열하잖아요. 해외에서 그렇게 경쟁할 생각을 잘 안 해요. 우리나라 작가님들의 가장 큰 강점이 전투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입시, 주입식 미술 배웠다고 다들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다 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투력, 생존력은 저는 다른 나라 작가님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경쟁을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하는 게 훨씬 나을 텐데, 그리고 해외에서 인정받으면 좀 우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약간의 사대주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해외 레지던시 좀 시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성공하면 요령이 생기고 자신감도 생겨서 계속 되더라고요. 정리를 하자면, 경험이 뭐 오래되지 않았지만 보아하니 작품성으로는 비엔날레와 미술관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인정받기에는. 근데 상업성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갤러리와 관계도 좀 중요하고, 아트페어, 옥션도 뭐 염두에 두면 좋겠지만, 일단은 우선은 비엔날레 미술관 전시 경력은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0년 지나고 20년 뒤에 이미 경력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과정 좀 잘 경력을 탄탄하게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근데 무조건 작품성이 좋은 작가만 인정받느냐, 그런 경우도 많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고, 그런 작가님들 발굴을 어떻게 하느냐도 미술 관계자들의 능력이기도 하고, 저도 그런 작가님들을 좀 많이 미술 입문자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외적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해진 작가님들도 많이 봐요. 근데 그게 적당한 거면 저는 누구나 다 아는 거지인데 그걸 넘어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반칙도 게임의 일부인데, 축구에서 나는 정정당당하게 승부에서 이겨야지 하면 털리죠. 근데 이게 양심 팔아라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인간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거기도 하고, 아무런 누구의 도움 없이 잘 되는 경우는 좀 못 봤습니다. 근데 너무 심하게 반칙하는 경우도 좀 보고, 작품 별론데 유명하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알고 보면 진짜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라는 거죠. 코미디언 이 작품으로 이슈가 됐던 이 마우리치오 카텔란, 지금 되게 유명한데, 이 바나나 1억 4천 팔렸다고 되게 유명했죠. 근데 이분이 살아온 이력 자체가 이제 사기로 시작됐죠. 플래시 아트라는 예술 잡지에서 사기 쳐가지고 이 표지 디자인을 자기 작품으로 가짜로 만든 다음에 잡지 간판대에다가 설치를 해버렸어요. 자기가 이 잡지, 내 예술 작품이 이 잡지에 나왔다고. 이게 경력이 초반 시작이었습니다. 사기 쳐가지고 이슈가 된 것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관심을 끌고 이제 미술계에서 알아보고, 보통은 아니구나 해서 주목받게 된 거죠. 이분 미술 전공자도 아니고 미술 제대로 배운 분도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듀상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소병기 그 작가. 현대미술의 이 돌아가는 공식을 영악하게, 너무 영리하게 깨뜨린 작가라고 생각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프 쿤스 같은 경우 누드 화보 찍어서 엄청 큰 이슈가 됐습니다. 포르노 배우 사진 찍어가지고 결혼도 했죠. 근데 이혼했지만,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인맥 정말 잘 썼거든요. 당시에 미국에서 활동했던 뭐 스페인 출신이지만 살바도르 달리 직접 만나고 인터뷰하려고 어떻게 이제 번호 알아가지고 달리한테 전화까지 했대. 호텔 기대도 안 하고 전화로만으로 이제 인터뷰하려고, 달리 씨 저 인터뷰 좀 해주세요 이 정도로 기대를 했는데, 달리가 쿨하게 너 내일 올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인맥을 이때 얻은 거죠. 그거를 이제 인터뷰할 때마다 달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적극성이라는 거죠.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 인맥이 유난히 좋은 분들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들이대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증권가 출신이잖아요. 그런 능력은 이미 좀 탁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미술이 공평한 게임이 아니에요. 작가들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잖아요. 너무 순진한 플레이하면 자신만 억울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범죄 저지르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사기, 이건 좀 심했죠. 이런 사기 칠한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나이스한 사기를 예술적으로 해야죠. 잘못하면 감옥 갈 수가 있잖아요. 사기죄로. 그래서 결국에 문화 지정학,
이란 용어는 없는 것 같아요, 잘. 근데 제가 이런 말 이제 만들었고, 저는 이거는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계속 공부를 할 생각이고, 위대하게 평가받는 빌름 데 쿠닝, 그 경매 나올 때마다 기록을 써요. 세계 역사상 가장 고가에 팔린 작품 10위 안에 뽑힙니다. 기록 쓴 적도 있고요. 기록을 좀 다른 작가가 가르치었지만, 이 작가가 엄청 고평가받는 이유, 그 다음에 잭슨 폴락이 세계적인 역사적인 아티스트가 된 이유,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작가가 이 시대에 아무리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 해서 과연 역사적인 작가로 올라섰을까? 저는 잭슨 폴락과 그 쿠닝보다 재능 있고 감각 있는 예술가들을 더 많이 봤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건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전에 미국에서 미술의 불모지였잖아요. 미국이 열등감이 있었어요. 오히려 19세기까지만 해도. 그래서 수입을 했죠. 유럽의 작가들을 수입해서 전시를 해줘서 미술 시장을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전시가 뉴욕 아모리쇼고 지금은 아트페어가 됐죠. 그 뉴욕 아모리쇼에서 주목받은 예술가 작품들을 지금 전시하는 공간이 모마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신이 아모리쇼라고 볼 수가 있고, 미국에서 페더럴 아트 프로젝트, 공공미술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예술을 띄우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거는 월가, 자본가, 국가 정책이 다 관여했어요.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CIA가 개입했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미국 미술 전 세계에 알려야지. 그때 냉전 시대 때 지정학적으로 그 이데올로기 패권 전쟁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 패권도 전쟁을 합니다. 구소련과 전쟁을 했는데 소련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식 리얼리즘으로 엄청나게 선전식 포스터 같은 느낌으로 많이 어필을 했죠. 근데 미국은 자유라는 슬로건으로 수입산 미국 화가들을 자유라는 개념으로 미국화시켰습니다. 그때 가장 미국다운 화가로 주목받은 화가가 고르키, 잭슨 폴락, 마크 로스코, 쿠닝 같은 화가들이었죠. 만약에 이런 정책이 없었으면 이런 반열에까지 못 올랐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의 새로움이 없냐, 예술성이 없냐가 아니라 그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도움을 우리나라 예술가들은 못 받아요. 정책적으로 도와주지도 않고 자본의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해요. 근데 다른 나라는요,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이런 치밀한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은 당연히 하고요. 미국은 옛날부터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중문화도 그렇고 미술계, 뭐 패션도 그렇고 미국의 문화 식민지 상태예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는 이 안에서 작은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죠. K문화. 약간의 미국의 롤모델로 삼아서 좀 확장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미술의 파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는 저는 미술계를 이끌어가는 자본을 가진 분들, 그분들이 좀 너무 무관심하거나 일을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 패권은 엄연히 존재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요즘 주장하고 다니는 게 아시아 문화 패권 하면 계속 일본이랑 중국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불리한 용어가 동양 문화, 동양이라는 말, 그 이미지 하면 옛날부터 자포니즘에서 유럽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환상이 있었죠. 판타지가 있었어요. 고후, 고갱, 만해 이런 화가들이 진짜 좋아했죠. 일본 우키요에. 그런 거에 대한 환상이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대중문화에서는 일본 망가 문화, 게임. 그 캐릭터의 그 파워가 엄청 세단 말이죠. 그래서 아시아면 일단 일본 생각하고, 그 다음에 대국, 중국을 동양으로 생각하죠. 그 유럽 애들이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초창기만 해도 중국인이랑 일본인이랑 한국인이랑 당연히 중국말로 대화 가능한지 알아요. 옛날에 가보면. 지금은 한류가 좀 강해졌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만큼 많이 달라진 거죠. 저는 동양 문화 개념을 이제 질서를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공평하게, 원래대로. 그래서 중국의 그 문명, 황하 문명부터 해서 한족을 중국의 그 원조, 민족이라 생각하죠. 여러 다민족이지만 그걸 하나로 좀 묶은 게 한족이라고 불리는 분들. 이 한족이 보통 황하 문명권으로 보통 봅니다. 이전에 아시아 문명의 원조라고 불렸죠. 근데 여기에서 요하 지역에서 홍산 문화라고 해서 신석기 문화 유적지가 계속 발굴되는 거예요. 근데 이 DNA를 분석하면 우리나라 조상인 거예요. 한민족, 한반도와 밀접하고, 그 증거가 비파양 동검, 석총, 고구려에 나오는 무덤입니다. 돌무덤, 옥공의 용숭배, 이런 문화가 홍산 문화에서 시작된 거죠. 홍산은 붉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지대가 붉은 산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요하 문명이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근본, 동양 문화의 이제 시초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동양이라는 말 좋아하진 않지만요. 그래서 이 문화는 당연히 우리 문화죠. 그리고 초기 국가가 고조선으로 봅니다. 이제 학자들이 이제 점점 이 주장이 많아지고 있어요. 증거가 나오면 나올수록 역사는 우리 편이긴 해요. 중국에서는 자꾸 동북공정을 하려고 하죠. 이 문화는 당연히 우리나라 문화만은 아니죠.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같은 중앙아시아부터 몽골까지 중국에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문화의 시초가 여기 공통 문화. 근데 우리가 여기를 중심으로 질서를 재정립하면 왜 유리하냐면 현재 우리나라가 현대 문화의 중심축이 가장 대중문화가 앞서 나가고 가장 세련되게 여기 있는 지역이 우리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동양을 바라보면. 이 문화권이 한둘이 아니죠. 중국의 소수민족 그리고 몽골,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은 단군 조선을 섬깁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끌어들 수 있죠.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우리 같은 동질 문화권 아니야? 그러면 문화 지형도가 지정학적인 이제 패권이 엄청 넓어지는 거죠. 국가만 다를 뿐 문화의 새로운 묘화 문명권 그게 중심이 한반도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계속 주장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동양 문화, 한국 하면 전통을 왜 조선 문화, 조선만 자꾸 한국이라 생각할까? 전통이. 도자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고리만 한국만은 아니잖아요. 그쵸? 다들 전통하면 조선 문화까지만 연구를 해요. 작가님들도. 학자들도 여기까지만 연구 많이 돼 있죠. 사극도 조선만 많아요. 물론 이 요한 문명과 고대 문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죠. 하지만 연구돼 있는 것조차 작품화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작가님들이. 근데 정말 희소성 있는 거는 요한 문명 포함해서 고대에 많은 것들이 있다. 근데 증거, 뭐 유적지, 그 당시 문화가 남은 게 많지 않으면 작가적인 상상으로 새로운 거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를 자기만의 것으로 재해석하면 저는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이거를 저 퍼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아시아를 다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거대한 문화의 패권, 그 문화 지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들도 이제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미술계를 이끌어가는 자본가, 기업들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책적으로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우리 문화의 정체성, 한국적인 거를 좋아합니다. 이거는 우리께 소중한 거예요. 우리 거를 해야 돼가 아니라 저는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외에서 인정받은 작가들은 뭐라도 한국적인 걸 다시 둬요. 시대가 디테일이 다를 뿐. 한국적인 거는 전통만 한국적인 게 아니에요. 동시대에 살아가는 그 여러 분들이 어린 시절 나고 자랐던 그 동네일 수도 있고 되게 B급 문화일 수도 있고 그거는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감정인데 그걸 좀 요약한 게 이겁니다. 정. 우리 민족은 정이 있죠. 원래는 있었어요. 지금은 외국인보다 더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DNA에는 다 박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다운 따뜻한 그 정이 저는 이걸 다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쟁의 역사라서 전투력은 우리나라의 민족성입니다.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독초예요. 그거를 독소 빼가지고 데쳐서 먹는 대단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열악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도 농사 짓고 이렇게 방어하면서 살아온 민족이기 때문에 생존 본능이 강해서 그래서 경쟁이 심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족성인데 자살률 세계 1위인 것도 부작용이지만 이게 작가로서는 생존하는 데 유리한 장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한의 감정의 그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 스케일이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에도 민감하고 개방적이고 빨리빨리 이제 그 정신이 있어서 뭔가 빠르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대 동시대 미술에 최적화된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민족성이라고 생각해요. 재능이 엄청 많죠. 근데 당연히 도움이 필요한 게 이제 미술계 현실이고 그리고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동양이라는 말을 브랜딩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양이란 말. 계속 일본, 중국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 말을 저는 모르겠지만 누가 학자라도 좀 나와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동양이란 말 분리하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입시 미술 할 때도 색감 감각 그 다음에 너무 창의적이에요. 아이디어 너무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학부모님들이. 제가 옛날부터 저 학생들도 많이 가르쳤으니까 그 창의력과 아이디어라는 게 작가한테 필요한 아이디어 창의력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결국에 아이디어는 주변에는 항상 있고 그걸 누가 포착하느냐 그걸 자기 거로 만드느냐가 작가의 재능이고 그게 크리에이티브라고 생각해요. 작은 아이디어로 출발했지만 그거를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게 작가의 능력이고 그게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능도 키우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상 같은 경우 이런 말을 했죠. 나에게 예술은 흥미롭지 않다. 오직 예술가만이 흥미를 준다. 아티스트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사는 방식이다. 인생이 예술인 거죠. 인생이 예술가답게 멋있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기느냐도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에너지가 강한 대표적인 예술가가 피카소라고 생각합니다. 피카소가 이전에도 유명했지만 게르니카로 진짜 역사적인 반열로 올라섰죠. 스페인 내전 때 파시즘 계열의 프랑코를 반대하는 공화파 모금 운동도 했었죠. 게르니카를 그린 거 포함해서 프랑코를 조롱하는 판화를 팔아서 기금을 모았습니다. 자신의 철학이 있으면 정치색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예술가가 피카소죠. 그리고 다른 많은 예술가들이 나치의 탄압 때문에 파리에서 미국으로 많이 이주를 하거나 잠깐 도피를 했거든요. 피카소는 도망 안 가고 파리에 남았어요. 나치 장교가 자꾸 게르니카 그렸다는 거 알고 다른 화가들 같았으면 그린 흔적을 지웠을 텐데, 다 숨겼을 텐데 그 과정 사진을 그대로 당당하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더니 이거 네가 그렸냐고 물었을 때 피카소가 아니 이거는 내가 그린 게 아니라 니네들이 그린 거라고 했죠. 게르니카 내용이 나치 히틀러 부대가 스페인 북부의 파이스 바스코의 게르니카라는 소도시를 초토화시킨 비극적인 사건이거든요. 그거를 고발한 그림이 이 그림이니까 나치와 한패였던 게 군부의 수장 프랑코였죠. 그래서 행동하는 작가라서 더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작품으로만 평가하는 게 아닌 거죠. 물론 여자들한테는 최악의 남자였지만요. 세상에 뻑큐를 날리는 아이 웨이웨이, 중국 공산 정권, 독재 정권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설치미술, 예술성으로도 인정을 받는데 인권, 표현의 자유, 중국의 정치 탄압, 독재 정권 비판했다가 81일간 구금당했죠. 예. 그러니까 예술성을 실천해서 이제 감옥까지 갔지. 대단한 예술가죠. 인권 단체에서 당시 석방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지금 계속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얼마 전에 전시 때 누가 테러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거 테러하면 또 이슈가 돼서 현대미술에서는 오히려 이점이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막 그걸 깨면. 안 좋은 예술가를 우리나라 예술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해외 예술가를 듭니다. 가장 유명한 예술가 중에 한 분이죠. 데미안 허스트.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교 때 세상에서 가장 현존하는 가장 비싼 작품이 이 신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이 해골 다이아박은 이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영향력 1위, 그 비슷한 시대죠. 당시에 800억 원으로 기록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미술계에서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구나. 저는 디자인과니까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2022년도 얼마 안 됐죠. 2년 전에 뉴욕 타임즈에 나왔습니다. 판매된 게 없다고 인정을 했어요. 아무도 산 적이 없어요.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런던 보석 창고에 아직도 그냥 처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제작비도 속였어요. 좀 비싸게 제작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속였죠. 근데 문제는 이분 인터뷰가 나는 항상 돈을 무시한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예술 작품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가의 그 행동과 언행과 작품이랑 모순적이죠. 아무리 거장이라고 유명하다고 평가하지만 저는 이런 예술가는 좋은 예술가라 생각은 안 합니다. 유명해진 거와 뜨는 거와 예술성은 좀 예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도 지금 계속 스타로 활동하고 계시죠? 근데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예,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니까. 이걸 약간 조롱하는 유진이오 메리노라는 이 예술가가 데미안 허스트 이렇게 인형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패러디한 거죠. 신의 사랑을 위하여 가드잖아요. 여기다 L 넣어서 골드를 위하여, 금을 위하여. 워낙 돈 버는 데만 그 재능이 탁월한 예술가니까 너 작품값 최고로 뻥튀기 하는 방법은 네가 여기 총 쏘는 방법이라고. 너 죽으면 작품값이 더 높을 거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는 이런 작품으로 인수가 됐었죠. 그래서 작가의 삼위일체, 작품과 언어, 말이죠. 그 행동이 하나가 되는 예술가가 저는 진정한 예술가고 작가는 인생도 멋있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스페인의 예술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란시스코 고야의 이 작품, 고야가 남긴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는 정치 평론에서도 많이 씁니다. 너무 집단적인 광기가 있을 때 경계해야 된다고, 이성을 찾아야 된다고 예시를 드는 게 이 문구, 이 표현입니다.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 이 제목이 이 그림인지는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보면 고야 자화상이라고 해요. 고야가 잠드니까 막 박쥐 이런 게 날아다니죠. 괴물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고야의 남긴 글에 따르면 이성에 의해 벌어진 상상력은 불가능해 보이는 괴물을 만들어낸다. 근데 이 괴물이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하나가 돼 예술의 어머니이자 경이로움의 원천이 된다.
무조건 이성적인 사고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성적으로 사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를 저는 스페인 살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고야의 사투르누스, 정말 유명한 명작 중에 명작으로 평가받는 이 작품, 당시 이런 그로테스크한 그림을 그린 화가가 없었습니다. 이거 미친 그림이죠. 사투르노스가 신이 아들 잡아먹는다고 해도 그냥 약간 잡아먹으려는 신용만 해요, 이전 화가들. 근데 아예 뜯어먹고 있죠. 질겅질겅 씹어먹고 얼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기의 인간의 뭐 권력욕을 그린 거라는 해석도 있고 다양하게 사람들이 느끼고 평가를 하죠. 그래서 고야가 약간 정신분열이 당시 있었다고도 평가받지만 어쨌든 고야의 이 작품 블랙 페인팅 시리즈 이후에 모더니즘이 시작됐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고야의 이런 성향은 낭만주의 성향으로 봐요. 낭만주의가 우리나라 그 말이 원래 아니에요. 로맨틱이 일본식 한자 번역으로 로망이 낭만이 된 거예요. 비슷한 발음으로 억지로 일본식 한자가 번역되다 보니까 원래 의미하고 좀 다르게 쓰는데 낭만주의 대표 문학이 돈키호테죠. 예술을 위해서 한 목숨 바쳐야지. 작가가 배고프면 어때? 나는 인생 이렇게 살 거야. 허세 같은 것도 있고 중이병 같은 것도 있고 정상적이면 돈을 생각하고 이렇게 편한 길로 가야 되는데 굳이 돌아서 가는 그런 예술가들의 현대 예술가들의 모든 속성이랑 너무 닮은 캐릭터가 돈키호테의 성향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돈키호테가 몽상가로 많이 생각하지만 꿈이 있고 이상이 있고 그거를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최초의 근대 소설로 좀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페인 살면서 가장 의미 있게 느꼈던 거는 행동하는 예술가라는 거, 그게 돈키호테라는 거를 보면서 인생도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예술가들에게 되게 많은 모티브, 자극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키호테 관련해서 그거를 스페인 미술관의 작품으로 테마로 묶은 책이 11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나오니까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행동한다 고로 존재한다, 행동하는 예술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세미술관의 이현이었습니다.